오늘은 우리 청파제인가요? 네. 네. 청파제 숙대 축제날인데요. 숙대 축제날이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정말 그냥 30도 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딱 좋은 주제인가? 주제는 그런데 청파제라서 좀 좋은 주제는 아닐 수도 있네. 오늘 주제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요즘 뭐 글로벌 워밍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오늘 뭐 두 가지 온난화라는 거하고 한랭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하고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인간의 CO2 탄소 배출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지리학이 알려주는 바대로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지구의 역사 전체에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을 봐야 하는지 이 관점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온난화라는 온이라는 거는 뭐 우리말로는 워밍이니까 이제 더워진다는 뜻인데 더워지다. 그럼 이게 덥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헷갈려요. 덥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낱말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봤을 때 더위, 덥다, 더워지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대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대다, 불에 대다, 대나이. 그거의 사역동사 제시구 일시는 대우다입니다. 뭘 데우죠? 식어버린 국을 데우죠. 뭘로 데우나요? 불. 불에 닿는 것이 바로 더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뜨거운 어떤 불과 같은 것에 사람이 직접 닿는 것, 데이는 것 이것이 바로 더위를 뜻했군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거의 이해하지 않죠. 왜 불에 대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에 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덥다의 비읍 받침을 피읍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어부를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러니까 열기, 불에 뒤덮이는 걸 의미하는 것도 덥다입니다. 하늘을 떠올릴 수 있겠네. 하늘의 해, 쨍쨍 내리쬐는 해가 우리를 그냥 마치 이불처럼 덮어 씌워진 상태. 이걸 이제 더위 푹푹 찐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삶아지는 거죠. 그건 찐다는 얘기는 그릇에 불로 이제 뗐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삶아지는 것을 이제 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찌게 되면 짓이겨집니다. 그러니까 찌다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온전히 있던 상태가 짓이겨져서 뭉그러지는 과정 이것이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으로도 많이 익히는 기능으로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위라는 말을 뭐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네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이게 더운 거네요. 그럼 바깥 불도 있고 속에서 타는 불도 있습니다. 속불. 이야 불 탄다. 속에 불 난다. 그럼 이제 냉수 한 잔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추위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더위는 관련된 낱말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됐는데 추위는 이게 춥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추위의 가장 중요한 뜻은 차갑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차다도 이게 또 무슨 뜻인지. 그럼 이제 뜨거움이라는 거 더위하고 연결해 보면은 불이 꺼진 상태네요. 불이 꺼지고 식고 식어서 싸늘해진 상태. 이것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적어도 불에서 멀어진다 또는 불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불 기운이 전혀 없는 경우 이제 점점점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식는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볼 수 있을 테고요. 북한말로 찬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찬별이라는 거는 왜 따뜻하게 보이는 별이 있고 차갑게 느껴지는 별이 있죠. 그걸 찬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다라는 것은, 추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것인데, 냉이란 뜻인데 그것이 차다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은 다른 말로도 있죠. 그릇에 비어있던 것이 가득 메워지는 것도 차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차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싸늘하다, 식다, 식은 것이 좀 더 지속되면 싸늘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식다라는 것은 사그러진다는 뜻입니다. 불꽃이, 불씨가 사그러지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활활 타오르면 더운 것이고 불로 데워지고 덮여지는 거, 불이 사라지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추위라는 것이 원래 상태고 불이라는 것은 추위를 없앤 거군요. 그럼 뭐 우리 절대 온도라는 걸 떠올려 보면 원래 우주는 그냥 차가운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였군요. 거기에 갑자기 이제 이런 별들이 태어나서 부분적으로 열기, 이런 이제 그 따뜻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열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디 근본적인 것은 차가움이 더 바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식는다라는 말로 보면 뜨거웠으니까 식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또 뜨거움이 먼저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둘은 맞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덥다, 차갑다, 이거는 맞자, 맞물려 있어. 어떤 게 먼저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동시에 시작했을 수는 없겠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일단 뜨거움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폭발 상황. 그리고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열을 잃어버리면서 식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뜨거움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차가움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놀이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맞잡이다, 이렇게 대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문장 보면 아주 도발적인 말을 썼어요. 이거 한번 적어볼 만하죠. 지구 온난화 같은 것은 없다.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건 없다는 거야.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구는 원래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얼음덩어리로 얼었다가 녹았다가 더워졌다가 또 빙하기가 오면서 또 얼음덩어리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올랐다, 대한민국은 4도 올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그거 자체를 두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빙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꽁꽁 얼어붙겠죠. 이러면 2도씨 문제가 아니야. 지구 전체가 얼음덩어리로 될 수도 있는데, 이 거대한 지구 전체의 이러한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렇게 2도, 3도, 4도, 5도 이런 거 가지고 막 온난화니 하는 이런 얘기는 뭔가 너무 작은 얘기다.
지엽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구 온난화라는 것을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곳은 부분적으로 추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은 따뜻해지고 있고 다른 곳은 차가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가 땅덩어리 전체가 동시에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한 곳이 따뜻해지더라도 다른 곳은 또 차가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좀 미친놈 취급을 한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CO2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더니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그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들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누가 만들어준 거니까 그 상식에 도전하는 또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상식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전문가들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보는 게 우리로서는 유일한 지혜로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구의 배신자라고 몰아붙였다는 거야. 이런 태도는 좀 안 되겠다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겨나는 게 허리케인, 태풍, 가뭄, 토네이도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하름대 블레이가 그동안에 2006년부터 있어왔던 이런 그 기상 관측 사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측이 다 빗나갔어. 허리케인이 늘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렇게 야 지구 온난화의 증거가 그런 거라면 계속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 건 뭘 말하는 거냐? 그럼 지구 온난화가 그러면은 거짓이라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 가은 씨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지구가 해를 도는 이런 공전 주기 피어리어드를 얘기했었죠. 그거 관련된 겁니다. 주기와 파동이라고 153쪽에 그렇게 얘기죠. 간단한 거니까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보 차원에서 지구 자전축 각도, 우리가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지구가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기 지구, 처음에 태어난 지구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태어난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그 해성이 와가지고 탁 치는 바람에 팽이 때리듯이 쳐가지고 돌기 시작했는데 이 자전축 이게 스스로 돌기를 맴돌이를 하죠. 이렇게 자기 맴돌이를 하는데 이 맴도는데 자전축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그냥 군데 이게. 근데 그 도는 중심축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휘어져 있었답니다. 45도로 점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섰다가 또 기울었다가 섰다가 우리 팽이놀이 해보면 알죠, 그죠? 이 팽이가 이렇게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실제 우리 지구에서도 자기 맴돌이 하는 놈들은 그렇게 기울기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러거든요. 뿐만 아니라 4만 1000년 주기로 그리고 축의 방향이 어떤 때 이렇게 있다가 어떤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2만 1000년 주기로 또 이게 바뀐다는 거야. 야 이거 봐라. 방향도 바뀌고 기울기도 바뀌고 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죠. 이걸 이제 20륜이라고 하는데 이제 타원 궤도를 두니까 동그라미라면 원 중심이 하나죠, 그죠? 근데 타원이니까 중심이 이제 두 개여가지고 이게 좀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돌기도 하고 좁게 돌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 자체가 태양과의 거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기울기에서도 다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구 기후라는 게 일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왔고 심지어 아직 연구는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 태양의 그 흑점 우리 삼조고 할 때도 이제 세발 까마귀 그 세발이라는 것의 어원을 보통 우리가 흑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흑점이 커졌다가 어떤 흑점이 작아졌다 이러잖아요. 흑점이 커지면 뭐 전자파 엄청 발생해가지고 전파 교란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있지만 뭐 플레어라는 것도 있고 해서 태양 자체가 활활 타오르다가 그렇지 않다가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기가 바뀌는 거죠. 지구의 기후라는 거는 이런 그 태양계 자체 안에서의 이런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00만 년만을 주기로 봤을 때도 이제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또는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가 4만 년에서 5만 년 간격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빙하기라고 하는 그 빙하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출현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이 지읍이가 이상한 비유를 하고 있죠. 지구의 나이를 40대라고 본다면 뭘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지구의 나이를 40대라고 하면은 그 1년이 1억 년이 되는 거네요. 대충 해가지고 40대 중반, 46억 년쯤 되니까 1년이 1억 년으로 하면 한 달은 830만 년, 한 주는 1주는 200만 년. 뭐 저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읽는 대로 여기 쓰인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27만 5천 년. 그랬을 때 현생 인류 6만 년 전이라고 하면은 지구의 나이로 치자면은 하루에 1시간. 1시간에 59분. 그러니까 24시간에 하루에 59분 57초쯤 인류가 태어났다고 계산을 하죠.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인류가 태어난 그 3초 사이에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넌센스냐 이거죠. 지구 나이로 봤을 때는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말하는 거는 뭐 0. 몇몇 초에 불과한 이렇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1초 뒤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니? 이렇게 이제 지리학자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구가 생겨나는 과정을 극적인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6억 년 전 태양의 궤도를 돌던 우주 물질의 띠 일단 물질이라는 개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영어로 매터인데요. 우리말로는 밑감이란 뜻입니다. 밑감, 옷감, 물감 이런 뜻, 감이란 뜻이에요. 매터, 어머니란 뜻이죠. 낳는 거.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거 이게 매터입니다. 거기서는 딸도 낳고 아들도 낳는 거죠. 그러니까 매터는 아직 특수한 형태로 분화되기 이전에 원재료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몬탕이란 말이 있는데 잘 모르실 거야. 밑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밑바탕, 몬탕. 사물을 이루는 밑바탕, 이걸 몬탕이라고 해요. 지금 안 쓰이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을 얘기하는데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밑감, 옷감, 물감 할 때 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감하다 할 때 그 감이죠. 아무것도 형태화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감이죠.
땡감, 뭐 땡감이라고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 원재료 이것을 감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밑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우주 한자로 되어 있죠. 영어로는 코스모스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코스메인 하면 화장하다 이런 뜻이죠. 우주를 보고 특히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이걸 만들어낸 말인데 그들은 항해사였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되돌아와야 되죠. 그럼 주로 이제 별자리를 보고 바닷길을 잡았어요. 그리고 별자리는 하나의 그림처럼 지도처럼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별들이 운행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물론 이제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이 시작이 되지만 가장 많이 쓰이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 항해사들입니다. 주로 삼각도법을 활용해가지고 정확히 위치를 측량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별자리가 너무너무 조화로운 거야. 있는 곳 탁탁탁 들어갈 곳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치 아름답게 다비드 상처럼 완벽한 조각의 상처럼 이런 형태화된 모습 이걸로 우주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마치 아름답게 화장된 여인처럼 우주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봤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걸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질서라는 개념도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움의 원천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수학적 비례.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화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세모 네모 삼각형 세모 네모로부터 시작되는 기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학적 비례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졌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우주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라는 것은 이제 기와집을 떠올려 보시면 기와집에 처마가 있죠.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을 뜻하는 글자야. 그 집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주라는 것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하는 방이네요. 그러면은 우주라는 것은 지붕과 방이라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둘 다 집주, 지구 그러잖아요. 하나는 그 우라는 것은 전에 이걸 이제 우주를 합쳐가지고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집이다. 그래서 온 집. 우리 이제 장혜익 선생님이 그 온 우주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그 우주란 말을 또 쓰니까 좀 이상한데 온 집, 모든 것을 담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넓은 지붕과 모든 것을 담을 만큼 그 몸피가 큰 부풀어진 그런 집 떠올라지시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집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공간이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네. 그래서 우는 공간적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주는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넓게 보자면, 크게 보자면은 집들의 집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집이 아니고 집들의 집. 시간들의 시간이고 공간들의 공간입니다. 공간의 집이고 시간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집 안에 이런 물질이 띠 모양으로 알갱이 모양으로 이제 흩어다녔던 것이죠. 이것이 뭉쳐졌어요. 뭉쳐서 여기서 이제 불타는 공이라고 표현이 됐죠. 뜨거운 덩어리가 된 거죠. 이 뜨거운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이것이 이제 지구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달아오르죠. 뭐 뜨겁고 또 우리 사이파이 무비에 보면은
그렇게 뜨거운 데 안에서는 막 끊임없이 벼락이 치죠. 네, 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벼락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물리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무거운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바깥층에 쌓이게 되는 일련의 덩어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화성만한 거대한 천체가 와서 부딪히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비껴 부딪혔어.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깨졌을 텐데 비껴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공 모양의 지구가 돌기 시작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지구가 돌지 않았으면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주 우연한 사건이었지만은 지구에게는 정말 행운의 사건이었, 우리에게는 행운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해성이 또 부딪혀가지고 달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처음에는 이 달덩어리가 바로 지구 옆에 있어가지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어리 같았고, 지구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너무 밝았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죠. 40억 년 정도 됐을 때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이제 10시간, 현재는 이제 24시간으로 길어지고 있죠. 점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쯤 40억 년 전 됐을 때 비로소 지각이라고 하는 땅 껍질이란 껍데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원시 뗏목이라고 부릅니다. 뗏목이니까 둥둥 떠다니는 것이네. 그러니까 뭔가 돌덩어리들이 돌덩어리지만 딱딱하지 않고 마치 그 용암처럼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뗏목처럼 떠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대륙을 만들게 되죠. 대륙이란 말은 참 번역이 어려운데요. 대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륙이 핵심인데 육지죠. 륙이라는 것은 흙이 솟아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산이면 그럼 뇌 같은 거네. 뇌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라는 것은 무덤처럼 생겼다, 모였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흙이 솟아오른 형태를 육이라고 합니다. 지라는 건 땅이라는 뜻이죠. 땅이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떠받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딱딱한 것. 그러니까 땅은 딱딱하다는 뜻이 있고요. 육은 흙이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요때 우리가 쓰는 말이 묻이죠. 바다와 대비되는 묻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묻이라는 거하고 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군요. 자, 묻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드러운 흙덩어리 같은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이것이 묻입니다. 그럼 이제 바스러지거나 허물어질 수도 있겠네요. 육지라고 할 때는 묻과 땅을 함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육지는 묻,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괴라는 것은 부스러기라는 뜻인데요. 땅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무태 형태로 있다가 원시 뗏목으로 있다가 식어서 점점 딱딱해져서 땅덩어리로 굳어지게 된 건데, 이게 완벽히 현재처럼 굳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류를 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묻이라는 것이 들락날락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떠다니기도 하고, 이 판게이 이론이죠, 그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이라는 건 모두라는 뜻이고, 모든 게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모둠 땅이네, 모둠 땅.
땅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을 때 판개입니다. 한 덩어리 땅, 덩어리 땅이네요. 땅 덩어리가 이제 되면은 나눠져. 그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였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고 모여지고 모이는 이게 이제 대륙 이동설입니다. 이게 1억 8천만 년 전 사건이다. 이거 얼마 안 됐군요. 그럼 이런 이동을 가능케 만드는 건 뭘까요? 결국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에너지인데 뜨거운 불이죠. 용암과 같은 화산. 이렇게 끊임없이 무 땅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지구가 젊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쯤 된다고 그러죠. 우주의 나이에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젊네. 네. 지구는 아직도 이제 우리 코어라고 하는 지구의 핵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대충 생각하기로는 지구의 핵은 딱딱한 게 아니고 원시 상태처럼 뜨거운 어떤 액체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암보다도 더 뜨거워서 또 더 나아가서 지구가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취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핵의 물질들이 이제 액체 상태로 있을 거라고 보면서 그것이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돌이 같은 경우 알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물이 있으면은 굉장히 안정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구의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구의 코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관측도 안 되고 미스테리한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다. 1년에 한 13mm쯤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년 정도 되면 13km쯤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지는데 서브덕션이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참 번역이 어려운데요. 지진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죠. 하나의 판이 밑으로 빨려 내려가는 거. 이게 번역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 섭입이라는 한자를 빌어 쓰기도 하는데 밑으로 끌려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네요. 하나가 위로 올라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다른 것은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죠.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거. 이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판이 이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지구가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많이 아실 테니까 가장 중요한 설명 내용은 뭐냐면 지구의 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직까지도 뭐 정확히 설명됐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화성과 같은 데서 이렇게 운석, 해성 이런 것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얼음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도 이렇게 썩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도 보는데요. 제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못 갖고 있나? 일단 한두 가지 재미난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첫 8억 년을 하데스기라고 합니다. 하데스는 뭐 보이지 않는 투구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뜨거운 불이 탄다 이런 뜻, 유황불. 그래서 지구의 첫 8억 년은 불덩어리였다. 그 후
13억 년간은 시생대라고 했는데 이거 번역을 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케이언이라는 거는 맞이란 뜻입니다. 맞이, 처음이란 뜻이야. 어떤 것이 아르케, 시작되는 첫 자리, 이것이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죠? 시발점, 시원 이런 뜻입니다. 첫 자리, 지구가 형성되는 첫 자리인 것이죠. 그때 이제 비로소 이런 큰 덩어리, 땅덩어리들이 생겨나고 생명의 흔적들이 생겨나는데, 뭐 아시겠지만 최초의 생겨난 것들은 박테리아하고 이제 세균. 그러니까 두 가지. 원래 처음에 이제 단세포로만 있다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박테리아하고 세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설명 못하지만 박테리아가 세균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다세포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게 됐는데요. 왜 이 둘이 결합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갑자기 원생대라는 25억 년 전부터 지구가 꽁꽁 얼어붙었대요. 아니 뜨거웠다며 갑자기 꽁꽁 얼어붙었어.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제 그 땅덩어리 위에 뭐 그 몇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얼음이 쌓였다고 그러죠. 얼음과 눈이. 이걸 이제 스노우볼 어스라고 합니다. 눈덩이 땅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스노우볼 어스. 이제 땅이 얼음 덩어리가 된 거야. 얼음 땅이 된 거야. 얼음 땅.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땅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게 녹아가지고 슬러시가 됐어요. 슬러시는 이제 얼음 가루란 뜻인데요. 슬러시 볼. 이제는 얼음 덩어리 정도보다는 좀 약하고 얼음 가루 덩이 정도가 된 거네요. 이걸 이제 빙하기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빙하기는 극도로 추운 시기하고 따뜻한 시기가 몇 차례씩 되풀이되는 걸 빙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해서 얼음이 언다는 뜻이야. 얼음이 어는 시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내내 꽁꽁 얼어 있는 건 아니야. 얼었다 녹았다 하는 시기가 반복되는 거죠. 현재 우리 빙하기에 있는데 4천만 년 전부터 현재 빙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빙하기 시대에 간빙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 정도 시기에 있는 거죠. 근데 빙하기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생명체, 살아있던 것들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죠. 그래서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안 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환경이 바뀌면 어떤 놈은 살아남고 어떤 놈은 죽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놈은 계속 이어가고 그렇지 못한 놈들은 멸종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제 박테리아와 이제 세균이 이런 관점에서 아주 창조적인 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생존의 한 길을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이런 지구를 그래서 파란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보기엔 물 때문에 또 산소 때문에 파랗게 보이죠. 그런데 푸른 생명이라고도 불러요. 이때 푸르다라는 건 생명체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 지구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푸른 지구, 생명체가 넘치는 지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4천만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두 번의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공룡 멸종 사건이 있었고, 그걸 대멸종이라고 보통 부르는 시기인데요. 현재까지 지구에는 6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쥬라기파, 쥬라기 시대의 멸종은 5번째 멸종입니다. 그 이전에 쥬라기 때 멸종보다 더 그 이전 2억 5천만 년 전에 더 큰 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는 바람에 90%의 생명체가 멸종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이게 바로 그 운석이 부딪히면 거대한 폭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메탄이라든지 탄산염이라든지 이런 온실가스들이 뭐 무한대로 방출이 돼서 결국 모든 햇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지구가 갑자기 빙하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거대한 화산 폭발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마치 뚜껑을 씌운 집안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 한쪽으로는 추워 죽고 한쪽으로는 불타. 이게 지옥이지 뭐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공룡이 출현하게 되는 쥬라기 시대가 오게 됩니다. 2억 5천만 년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쥬라기 시대가 오면서 땅덩어리가 갈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땅덩어리가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갈라파고스 섬에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립이 돼가지고 생명종의 다양성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륙 저대륙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뭐 그냥 생명종의 다양성이 넘쳐나게 돼. 이렇게 지구 전체가 산림도 풍부해지고 생명체도 풍부해지고 또 바다도 넓어지고 각각의 종들은 고립돼가지고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나가는 이런 푸른 생명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악기죠, 그죠? 백악기에 와가지고는 지구가 최고의 절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따뜻한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따뜻해지면은 인간은 살 수 없지만 뭐는 좋겠어? 양서를 좀 판치겠네 이제. 야, 공룡 되살아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지구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구 온난화는 다른 생명종에게는 뭐 축하할 만한 것일 수 있겠네. 지구란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북극과 이런 남극 다 얼음이 녹아버렸어요. 이때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파충류의 시대였다. 백악기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6,500만 년쯤에 멕시코 칙술루브라는 곳에 직경 10km? 아니네요. 지름 한 180km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이 65km. 예. 이제 그 분화구가 관측이 됐죠. 처음에 이걸 발견을 못했다가 이제 이렇게 인공위성 같은 거를 통해서 관측하다가 분화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떨어진 운석의 크기는 고작 10km였습니다. 아니 20km밖에 안 되는 운석이 소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결국 공룡이 멸종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거의 모든 산림이 불에 타버렸고 신생대 3기라고 하는 암울한 시기가 KT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5번째 대멸종의 시기입니다. 태양빛을 갈아먹고 화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똑같은 일이죠. 지구는 급격히 추워지면서 아이고 불태워 주기네. 지옥이 또 한번 이렇게 되다가
이런 게 바로 빙하기가 시작된다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180년 전부터 가장 추운 플라이스토세라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180만 년. 우리 인류를 아시면 250만 년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죠. 그 인류는 이런 빙하기를 거쳐왔어요. 그 인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생존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살아있던 그 현생 인류는 그 당시에 250만 년 전에 있었던 인류하고는 전혀 다른 인류입니다. 종이 달라요. 오스트랄피테쿠스는 호모사피엔스하고 전혀 종이 다릅니다. 멸종됐어 그대로. 이 빙하기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걔네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호미닌이라고도 부르고요, 유인원이라고도 부르게 된 이유가 그런 건데, 이제 인간에 대한 명칭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면은 오스트랄피테쿠스는 호모가 안 붙었잖아요. 이거 사람이 아닌 거네. 호모 에렉투스는 두 발로 걷는다는 뜻이죠. 두 발로 걷는 사람이야, 그거는. 크로마뇽인 호모 크로마뇽 동물에서 온 사람이야, 그거는. 사람이 붙은 경우가 있고 안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호미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난장이족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빙하기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될 뻔한 그런 생물종들이 다 멸종을 당한 것이죠. 오랑우탕도 역시 분명히 사람과 친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진화하지는 못했죠. 요거는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아프리카 동부 해안 거기서 출현을 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호모 에렉투스는 지중해 연안 유럽 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지금 현재 호모 에렉투스는 인류 전체 가운데 한 4% 정도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완전히 멸종한 건 아니에요. 96% 이상은 호모 사피엔스지만은 그 안에 호모 에렉투스도 섞여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덩치가 커, 골격이 탄탄하고, 그리고 품성이 온화해, 뒷담화를 안 까, 야비하지 않아. 이런 종족이 어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왜 싱거운 사람, 키 큰 놈은 다 싱겁다고 그러잖아.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등치 크고 싱거운 놈들이 있어, 착하고. 이게 호모 에렉투스야. 잘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블론드, 머리가 이렇게 금빛으로 찰랑찰랑 하는 이런 종류의 인종도 있었습니다. 이 종이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투스는 200만 년 정도 지구에서 어렵게 근근히 먹고 살았지 뭐. 그 포식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을 거쳐서, 한쪽은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 쪽까지 진출을 했고, 또 한쪽은 유럽으로 해서 북부로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북구까지 러시아로 가고 북구까지 진출을 해서 전체로 그렇게 갔다고 봅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도끼 이런 걸 만드는 두 발로 걷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그 뒤에 인류 발전사에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엄청 중요해지죠. 엄지손가락이 중요해. 침팬지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엄지손가락이야. 이걸로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호모 하빌리스. 이 도구를 만들면서 비로소 이제 인류가 완전히 자연 상태의 유인원이라 침팬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는 문명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6천만 년쯤 되면 이제 비로소 문자라는 글자라는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글자. 뭐 그 전에 이제 물론 200만 년 전에도 말을 하고는 있어 말을 했어요. 말. 하지만 6천만 년쯤 됐을 때 비로소 글자를 발명하게 되면서 문화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을 6,000년 전인 거예요. 6천 년 전, 6천만 년이 아니고 6천 년 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현생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 3,500년 전, 지금식으로 한 6,000년쯤 전에 이렇게 인류가 비로소 글자를 쓰면서 그리고 나서도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류는 이런 포식자들과 싸웠어야 됐어요. 심지어 우리 일제강점기 때 1910년대에도 보면은 한성순부 이런 기사가 나.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잡아갔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아직 우리는 호랑이를 이기지 못했어.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죠, 전기.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인류 문명은 지구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포식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렸어. 또 총도 많이 발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전 지구를 휩쓰는 최고종이 됐죠. 그게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한 300년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정확한 증명은 좀 어렵습니다. 크로마뇽인이 6만 년 전 인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그러다가 이제 크로마뇽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크로마뇽인은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낚시를 했어요. 낚시는 바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옷을 기워서 입었어. 바느질을 한 거야. 야, 이 낚시 바늘 하나가 인류 문명을 바꿔놨네. 왜 옷을 해 입었습니까? 아마 에덴 동산이 나오면은 있겠지 아닐까요? 옷을 이렇게 만들어 지가 입었으니까 크로마뇽인일 것 같아.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들이 이제 좀 더 복잡한 정도의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제 BBC 다큐를 보니까 호모사피엔스도 150명 정도 이하의 군집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들이 말을 자기들 말을 정확히 구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분화된 직업과 같은 분화된 정교한 말을 쓸 수가 있었다. 매우 뭐 중요한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18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이고 여기까지만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토론을 좀 할 텐데 185쪽에 가면은 두 번째 단락에
약 1만 8천 년 전, 이렇게, 다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있었던 얼음 덩어리들이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바다가 넓어지죠. 더 나아가서 이제 1만 년 전 정도 되면 그 간빙기가 이제 좀 안정기를 취하게 돼요. 장기적인 이제 간빙기가 유지가 지금도 간빙기입니다. 아마 보통 알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기후 데이터를 보면은 4,000년 이상은 간빙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화산 폭발로도 금방 빙하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소행성 충돌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재앙적 사건들이 널려 있는 거죠. 지구적 차원에서. 이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CO2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진실이라고 말을 제목 붙여놨죠. 기후 분야,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웨더하고 클라이밋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웨더는 그날의 날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나날 날씨는 웨더고요. 철의 날씨는 클라이밋입니다. 봄철, 여름철,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뭐 금방 알죠. 뭐 여름철도 뜨겁겠죠. 이런 거는 철의 날씨는 클라이밋입니다. 여기선 지금 바로 그러한 거대한 차원의 기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책 읽기 이 정도 하고 질문 있으시면 또 밖에는 열심히 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려니까 좀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가은 씨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을 테니까 오늘은 가은 씨 원래 혜리 씨가 질문이 많지만은 오늘은 가은 씨부터 해봅시다. 저는 맨 첫 장에 네. 더위와 추위에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닌데 들었었던 건데 이제 추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추위는 열 에너지에 부재된 상태가 추위라고 해서 추위도 존재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둠은 그냥 빛의 부재, 빛 에너지의 부재라고 해서 더위와 추위가 맞잡이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더위가 그 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추위가 원래 상태고 더위는 이제 거기서 열 에너지가 들어간 상태가 더위고 이게 열 에너지의 부재가 원래 상태가 추위다라는 게 맞는 말 같아서 봤어요. 저도 정확한 설명은 드릴 수 없네요. 제가 한 상식은 빅뱅 이론으로 치면 뜨거운 상태로부터 점점 좀 차갑게 퍼져나가면서 확장되면서 열을 잃어가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엔트로피에서는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하잖아요, 그죠? 쭉 나가다 보면 무질서도라고도 많이 하는데 무질서라고 하니까 오해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태가 있고 이걸 우리가 무질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위가 높은 단계가 있고 뜨겁게 막 끓어오르는 단계가 있고 이 점점 식으면 점점점 움직임이 멎게 되겠죠. 열적 평형 상태.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야. 현재로서는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죠, 그죠? 팽창 우주 이게 뭐 현재로서는 맞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뭐 암흑 물질,
또는 뭐 화이트홀 해가지고 전체 우주의 총 물질의 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면은 이제 지구가 무한히 팽창할 건지 팽창하다가 그냥 멈춰서 그대로 있을 건지 아니면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수축을 오그라들 건지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블랙홀을 계산할 수가 없고 또 요즘 얘기하는 화이트홀 같은 거 전혀 계산할 수가 없어서 예측은 가능하지만 현재 이제 도플러 이펙트 같은 걸 통해 멀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멀어지는 것의 결말은 몰라. 카타스트로페, 대파국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멀어질수록 우주가 식는 거야. 그럼 이제 한 가지 물어볼 수가 있죠. 멀어진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집 자체가 커지는 거네요. 그럼 집 자체가 커져지면 불이 여기 있다가 우리 원래 집이 크다고 합시다. 이 집이 무한하다고 그래. 근데 시작을 했어. 그럼 이게 이제 불이 막 타오르다가 점점 퍼지면 결국 전체까지 못 번져가지고 식어버리겠죠. 아마 이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근데 지금 이제 평행 우주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헷갈려. 그러면 이쪽에도 팽창하고 저쪽도 팽창하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평행 우주론이 뭐 무한대로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팽창하면은 우리 바이러스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바이오매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생명의 총량이라고 할 때는 나무라든지 이런 동식물이 아니야. 이런 바이러스가 거의 95% 이상이야. 그 생명의 양으로 보자면은 이런 그 바이러스 수준의 것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놈들이 종류도 또 가장 많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원래는 딱 하나더라고요. 내가 바이러스야. 막 하다가 무한히 팽창해. 그래서 하나의 바이러스만 있으면은 지구 전체를 덮어가지고 지구를 잡아먹는데 4일도 안 걸려. 그런데 이놈이 가다가 새로운 바이러스 만나면 증식이 딱 멈춰. 이렇게. 이게 바이러스의 어떤 뭐 사는 법이야. 그러니까 평행 우주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무한히 팽창한다는 거는 평행 우주 자체가 깨진다는 거야. 성립이 불가능해. 평행 우주론이 성립이 되려면 우주 자체가 무한 팽창할 수 없어야 돼. 여러 개의 우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무한히 팽창한다면은 평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유한 우주를 말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두 가지는 이미 답이 좀 나왔네요. 현재 지구는 팽창하는데 평행 우주론이 맞다면은 전제하에서 그 팽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한적이지만 집에 크기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집 자체는 싸늘히 식어 있어. 차가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추위, 차가움이 없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차가움이 본래 상태고 그 안에 갑자기 이런 폭발에 의해 가지고 불꽃이 생겨나서 더위가 생겨났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생명체의 경우는 좀 묘한 구석이 있어요. 먹으면 우리 안에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세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초의 원생 그 생물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결합된 형태로 우리 몸에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야. 이건 에너지를 내는 기관이거든요. 열을 내는 기관이야. 우리 체온이 있잖아요. 이 열을 내는 것인데 모든 생명체가 그래. 그 완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어.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열을 내야 돼.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이제 스스로 태양처럼 열을 내는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열섬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에너지섬. 그러니까 이러한 더위와 추위가 골고루 똑같이 퍼져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어느 곳은 춥고 어느 곳은 덥고, 뭐 덥고 춥고 하는 게 상하는데 차갑고 따뜻하고 이것은 이제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주 차원에서 보자면은 차가운 공간 안에 이런 뜨거운 불꽃이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또 물음이 생겨나요. 그 불꽃 어디서 왔을까? 또 그 집은 언제 뭐 어떻게 생겨났을까? 뭐 이건 미스테리지 뭐 설명할 길이 없어. 하지만 이제 그 물음을 지금 물리학자들도 던지고 있죠. 던질 수밖에 없어. 터졌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폭탄 같은 경우니까 누가 빅뱅은 초기 그 고압축의 물질 덩어리를 누가 만들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팽창했다가 이렇게 다시 수축된 상태였다. 그럼 이제 저절로 운동하는 거네. 터졌다, 쪼그라졌다, 터졌다, 쪼그라졌다. 기계죠, 기계. 하지만 우리는 몰라. 더 어려운 거는 아니 이게 우주란 집이 어떻게 있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퍼져 나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먼저 있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 이거 누가 만든 건가? 본래부터 있었다고 해도 상상이 안 되고 천체 미스터리죠, 여기는. 시간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공간 자체가 더 큰 미스터리야. 아마 BC 4000년이 돼도 이거는 해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정말 미스터리로 남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어가지고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네. 재밌네. 질문을 받아보니까. 네. 저는 네. 여기에서는 지구온난화는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책에서. 근데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현 인류가 너무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 사용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재생 가능하게 그렇죠. 화석연료 사용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용하고 거죠. 이산화탄소 그렇죠. 배출을 줄여서 좀 앞으로 미래 인류를 고려해서 지금을 살아가자는 게 그렇죠. 주장하는 이유잖아요. 네. 대부분의. 지구온난화 인정하죠. 네네. 근데 그런 이유의 그런 미래 인류를 위해서라도 저는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막 엄청 이렇게 배출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든 아니면은 지구의 원래대로 흐름대로 올라가는 것이든 간에 저희는 지금 당장 그거를 결과를 확실하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에너지 사용을 좀 더 에너지 사용의 방법을 과거와는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있다 없다보다는 그 흐름은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당장 지구가 실제로 뜨거워지는 곳이라고 해도 일단 당장 우리가 지금 살고 미래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지구온난화를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걸 주장하는 기업들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현 상황이 괜찮다는 게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에너지 석탄을 좀 더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장하는 그렇죠. 기업들에 의해서 얘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든 간에 에너지라는 걸 다시 사용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른데 블레이가 뭐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야.
기준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더워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뭐냐? 아니 빙하기를 보라 이거지. 기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뭐 100년 전보다 좀 더워졌다는 건가? 200년 전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에는 빙하기 때는 얼음덩어리, 스노우볼, 어스 이런 물덩어리 땅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불타오르는 그런 또 불덩어리 땅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백 년 수준 요거 가지고 지구 자체가 막 이렇게 더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기준이 좀 잘못 설정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뭐 말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전에 없었죠. 온실가스라는 게 온실가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뭐 예전에 뭐 탄산연가도 많이 있었으니까 사실 예전에 더 많았지. 그렇다면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대기오염, 환경오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온난화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기에는 지리학적 관점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오염에 의한 온난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지구 자체의 온난화가 아니고 오염에 의해서 발생된 온난화이고 이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그들이 5도 오르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 평균 기온이 2도 올랐는데 한반도는 4도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5도 기준으로 보자면 한반도는 이제 1도 남았네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 한반도의 그 2도를 상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짓고 있는 거네. 딴 데가 이걸 동반 흡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다 저질러 놓고. 그럼 이제 미국은요, 중국은요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이제 탄소 거래권 문제가 탄소 배출량 거래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위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뭐 온난화냐 아니냐 다 떠나서 가뭄이라든지 태풍 이런 걸 떠나서 생존 불가능한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이 위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가장 쉬운 거 자동차 없애자.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자동차. 두 번째는 화석 연료를 떼는 거니까 석탄 이런 것들, 석유 중단해야지. 이거 안 하고 그래서 탄소가 문제니까 이거 돈으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고 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 다음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를 우리가 책임 있게 다루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야. 온난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죠. 야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야?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선권에 관한 것이죠. 우선권. 나 지금 편하자고 좋아. 하지만 그 돈을 다 들이면 우리가 청정 에너지 쓸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동안 태양광 에너지를 발전 안 시켰어요? 화석연료 편하니까. 그럼 그 석유 기업들이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왜 바꿔 그거를 갑자기 망하라고 그러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뭐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이걸 그만두라는 이유가 말이 되냐?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법으로 규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국민투표합시다. 에이, 우리는 그런 석유 화학 제품을 안 쓰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원자력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우리가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면은 청정 에너지 개발로 돌립시다. 이렇게 국민투표로.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기존의 그 기업들에게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 누가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지.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탄소 거래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걸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길은 없고 거꾸로야 온난화를 부추기는 거야.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나사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에 거울판을 두자. 태양을 반사시키겠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가 생겨. 그럼 어디 부분에서는 태양빛을 덜 받게 되는? 손해를 보겠네,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환경 재앙을 불러오를지 우리는 몰라. 실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은 탄소 포집이라는 건데요. 탄소를 가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존 녹지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계속 줄어져 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탄소를 가둘 수가 없어. 아마존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는 허구적인 논이야. 이론적인 거다 이 말이야. 아마존이 줄어드는데 무슨 온난화 문제를 따진들 뭐 할 거야. 두 번째는 바다가 오염됐어. 가장 많이 탄소를 가두는 곳은 바닷물입니다. 근데 바닷물이 오염되면요, 미생물들이 다 죽어가지고 탄소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가둘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탄소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땅 속에 가두는 거야. 가뒀다가 지진 나면은 일거에 방출되면 어떻게 될 거야? 더 큰 재앙이 불러올 수도 있겠네. 예측 불가능한 이런 방식을 쓰는 건 참 어렵다. 그러면 원론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다. 원론적인 거? 이미 다 알고 있네. 자동차, 석탄, 석유 이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읽어왔던 모든 그 원천인 에너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은 미봉책인 것이고 애도고야 그거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미봉책은 지금은 작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지는 실험할 수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반사거울 되는 거 알 수 없어. 아마존이 줄어드는데 그걸 놔둔 상태에서 뭐 지구 전체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아마존 살리기 해야 되는 거고 중국에 나무 심어야 되는 것이고 바다 생태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북극 줄어들면 안 되는 것이고 남극 마찬가지고 그 동토가 노출이 되면 메탄가스가 마구마구 배출이 되잖아요. 등등.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우리가 국민투표로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거를 아무도 국민투표에 붙일 마음은 없어. 맨날 둘째 조약만 맺는 거야. 환경협약, 리우, 도쿄의정서, 파리협약 맺어봤자 뭐 할 거야. 계속 아마존은 줄어들고 바다는 오염되고
탄소 배출은 늘어나고 마치 우리가 지구의 이러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면피하고 있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는 소비, 더 큰 지속적인 성장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성장할수록 우리는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럼 성장을 멈춰야겠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장을 거꾸로 마이너스 성장을 되돌려야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암울하기도 하네요. 그럼 이런 석탄이나 석유 회사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갑자기 석탄 석유 그 회사를 중지하고 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말고 그런 석유나 석탄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의 일정 되게 엄청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숫자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조금씩만 투자를 다 같이 하더라도 하면은 자기네 회사에서 만약 그걸 개발하면은 자기네가 제일 먼저 개발했으니까 나중에 친환경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할 때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안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상식인데 우리가 바라는 걸 뿐이고 기업의 논리는 그건 아직 내 손에 들어온 이득이 아니잖아. 당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아직 불확실한 그런 미래 그렇죠. 이득이라서 아무도 하지 않는 거야. 당장 내 손 안에 현금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아직 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를 가겠어요? 이건 정책으로 강력히 제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제가 뭐 단적인 얘기로 국민투표 얘기한 건데 국민투표 붙이면 돼.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 국민투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석유화학 공업을 폐쇄한다. 국민투표 붙여서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그러면 이 회사들은 해외로 나가겠죠. 뭐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러면 다 보상해줘야 되겠지. 거지 나라 되는 거 아니야? 응? 돈 없는 나라 되는 거.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석유 석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하면은 좀 우리나라는 원래 석유랑 석탄이 없어서 수입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해오는 회사들이 없어지면 그 돈을 어떻게 다시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아요. 당장. 이제 그 석탄은 한국에도 이제 많이 그 채굴이 됐었고 북한 쪽은 갈탄도 굉장히 질 좋은 석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석탄은 많이 채굴이 지금 이제 석유를 많이 쓰니까 탄광이 줄어드는 것뿐이고 한국도 네, 석탄을 많이 채취를 했던 곳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화력발전소에 쓰이고 하는 이런 갈턴 이런 것들은 대개 수입을 해. 북한은 그게 생산이 됩니다. 북한에 수입하면 우리가 좀 더 싼 값에 화력발전소 쓰겠죠. 그럼 더 많이 만들겠죠. 값이 싸지면 더 많이 만드는 거야. 지금 중국이 그 모양이잖아. 중국은 석탄이 많이 그 노지에 널려 있어. 그러니까 갖다 퍼오면 돼. 굳이 비싼 석유를 쓰겠어요? 근데 이거를 쓰니까 이산화탄소는 말할 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게 그쪽 국민투표에 붙일 이유도 없어.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실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천을 하면 성장을 포기해야 돼.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실천 방법. 지금 혜진 씨가 말한 대로 뭐 카이스트가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좋겠죠.
또 인공태양 뭐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테고 모르죠 뭐 계속 대안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로는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직 현재 인류의 그 이런 성장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에너지는 없어요. 값도 문제고 기업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온난화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경우에든 우리 이미 파국을 맞은 거야. 정말 파국을 맞은 거야. 보통 2050년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2050년 얼마 안 남았어. 내년이면 2020년이잖아.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되돌아올 수 없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블랙홀 경계를 딱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CO2라고 500 ppm, 지금 460 ppm 정도까지 와 있어. 부분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 탄소량이 높은 곳은 460 ppm까지 와 있어요. 평균으로 500 ppm이 되면은 어떤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단계가 돼요. 가해 복수라는 책이 잘 나와있고, 이게 2050년쯤 달성이 될 거래. 그거 즐겁게 그냥 동반 자살하는 거야. 근데 지구가 이제 지구를 초생명체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데니스 라브로가 얘기하는 네. 가이아. 가설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 지구가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있기 위한 성질 중에 항질성이 있고 막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치유 능력이 있는데 지구의 자기치유 능력이 되게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대강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 손대지 않고 냅두니까 몇몇 곳은 다시 생태계가 많이 살아났고 이런 경우가 지구 곳곳에 그냥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구가 알아서 이렇게 치유가 돼서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지구의 자기 치유 능력을 일단 믿어야 된다고 하시고 이제 지구를 초생명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인간이 그냥 지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상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었고 지금 정부들의 정책이 어디지? 그 미국에서 못 사는 주 캐롤라이나. 그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주에서 엄청 큰 2014년인가 엄청 큰 허리케인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카트리나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원래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을 다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도록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줬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여기를 원상복구해봤자 자연의 힘을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대책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나 이제 기후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돈을 갖다 부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변화되어 버린 이 기후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그런 정책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건드린다는 게 이제 탄소를 자꾸 배출한다는 거죠. 네, 탄소 배출이나 나무를 벤다거나 그러니까 자동차 멈추고 산림 파괴를 멈추고 이러면 자정 능력이 되돌아와요. 그거는. 근데 결국에는 그럼 그걸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지금 그 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그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장을 멈춰야 되거든. 자동차 없애고 석탄 다 석유 다 옷 이 뭘로 만들어? 석유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는 지구의 자정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모든 생명체가 자기가 자정 능력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치. 그게 이제 500ppm이라는 거야. 실험 몇 가지 해가지고 500ppm이 넘으면은 어떤 생명체도 살아날 수가 없어. 모든 생명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극한 지역에 사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멸종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씨앗 박물관이라든지 DNA 박물관 만들잖아. 대멸종을 전제로 해. 그 뒤에 이제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생명체가 다시 진화해 오려면은 상상이 안 되고 일단 될지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 방법 자체는 참 재미있긴 한데 쥐라기 파기 될까 그게? 재생이 될까? 재생이 된다고 해도 그들이 과연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환경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지구 환경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뀌어 버리면 또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후나 기온이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어. 사람이가 고등생명은 식물은 안 돼. 식물이 다 바뀌어 버려. 식물은 성장이 느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못 맺거나 또는 이제 우리 벌의 죽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분이 안 일어나. 꽃들이 수분이 안 돼. 그러면 이러한 작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분을 맺어야 되는데 수분을 못 맺어서 결국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매 맺는 이러한 작물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지금 다 손으로 이렇게 하죠. 손으로. 배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들은 벌이 해줬었는데 이제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야생에서는 안 되잖아요. 생물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의 자정 능력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구의 자정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500ppm이라는 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난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학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해수면에 잠기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금 거의 1m 정도. 이게 이제 해수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원래 평소에도.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북극과 남극, 극지방에 이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평상시처럼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 지도가 쪼그라들었잖아. 그 얼음이 녹았다는 뜻이거든요. 녹은 얼음이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바다로 갔죠. 해수면이 올라간 거죠. 해수면이 올라갈 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물이 내려오면 해류가 바뀌어. 지구의 모든 그 기상은 대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해류가 작동하는 거야. 해류가 바뀌면은 지구의 이 그 기상이 일대 이변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바닷물 염도가 바뀌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게 돼. 이런 수많은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는 답답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안 하고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거예요. 뭐 정 다급하면 뭐 UN 투표해야지 뭐 해서 우리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사실 위험해. 도망갈 데가 없잖아. 미국처럼 땅덩이 큰 데야 뭐 캐나다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 캐나다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살기 좋아지니까. 러시아 이런 데 좋지 뭐. 남들의 이제 고통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이놈들, 니네 뭐 시베리아의 그 추위를 요구를 했겠다. 이제 시베리아 가장 비싼 땅이 되겠지.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는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해결책을 못 찾는 것 뿐이고 그 의지가 없고 그렇죠. 저는 일단 뭐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동차가 필요한 만큼 넓지 않는 땅덩어리인데 왜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저가 자동차를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타는지 모르겠어. 자동차가 있으면요 슈퍼마켓 갈 때 자동차를 가지고 와. 좀 그게 좀 너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솔직히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멀어서 걸어는 당연히 못 가는 거고 너무 멀었다고 해도 미국은 되게 주택가도 따로 있고 시내도 따로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자동차를 덜 타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자동차를 많이 타면은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더 막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없어서 저도 있으면 편해요 사실은. 열차는 그게 뭐가 돼요? 원료 열차의 열차? 연료 어떤 열차? 기차 그냥 같은 것도 기차나 다 지하철이나 전기? 전기 다 전기. 근데 전기가 결국에 원자력이나 석유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그렇죠. 거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계속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전기가 나오는 방식은 똑같아서 뭐 풍력, 조력, 뭐 태양광 등 많이 있는데 되게 조금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4% 5% 전체 에너지에 아직 현재 대체가 안 될 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 큰 자동차 사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고 산다면 작은 차. 여행도 못 가겠네요. 왜? 여행 가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다 전기나 뭐 화석이나 석유 쓰는 거니까. 근데 당장 자동차를 덜 사용하고 대신에 기차는 대신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탈 수 있으니까 자동차 타고 여기서 부산까지 차 타고 갈 바에는 기차를 더 많이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기차는 그리고 항상 운행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좌석이 비어 있으면 그게 다 낭비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자동차를 줄이고 차라리 여기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있는 것 같아. 대중교통을 더 많이 어차피 대중교통도 전기든 석유든 사용하지만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효율이든 뭐 소비량에서든 더 나을 것 같아요. 배가 최악이지. 그건 자동차의 한 30배 이상. 어떤 경우 대형 배는 300배 이상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유람선 같은 것도 없어져야 돼. 외국에 못 가네요. 네? 비행기도. 비행기 우리 제트기로 다 망쳐놨잖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방위적이지. 우리 집에서 뭐 가스 틀 때, 뭐 신발 신을 때 전부 석유잖아. 여기 석유를 이제 뽑아낼 때도 거기다 이제 다양한 처음엔 물을 넣었다가 요즘 화학 제품들을 넣어요. 너무 수주로 주법이지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지구는 완전히 황폐화된 거야. 그래도 이런 산림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만 했어도 되는데, 바다 오염을 막고 이런 것만 했어도 되는데 이것도 못한 거거든. 대기 오염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영향 미치는 거고. 의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같이 차 안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좋겠고, 조금 더 나가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돈을 아까 혜리 씨가 말한 게 정답일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지. 그러면 대안이 가능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도 세금이 나오잖아. 고용자들 있잖아.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성장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이거를 멈출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허구, 성장을 멈춰야지. 그리고 되돌려야 돼. 어떻게 해요? 욕망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다운사이징, 이거 외에 방법이 없는 거야. 현재로서는. 그리고 여력을 어쨌든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탈바꿈을 해야겠죠. 뭐 공학자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을 이용한다든지 전자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 뭐 가벼운 소재들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 저는 순간이동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이동. 야 이런 거 나오면 뭐 굳이 자동차 타겠어? 어쨌든 이제 인류의 미래는 이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도전 정신에 의해서 구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카타스트로페, 대파국은 이미 딱 예약을 해놓은 거야. 어떻게 피해야 할지 방법도 우리 알고 있어. 피할 마음은 없어. 나는 아니니까. 다음 사람이니까. 다음 사람이 누구겠어? 내 손자겠지 뭐. 그럼 마음이 더 아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컴패션, 동정심, 사랑, 인류애 이런 것이 더 절실해지는 때가 아닌가. 네, 이것으로 오늘 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